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치와 종교와 정치에 관한 발표를 하게 된 하봉규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정치와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자료에 입문 과정으로 소개한 것이 최근 정교 분리의 원칙 논쟁으로 뜨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손현보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같은 구속 및 압수수색으로 종교의 탄압으로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 혹은 사회적 동물인 동시에 종교적 동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보편적인 역사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결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선지자뿐 아니라 왕과 지도자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정치의 희생이 되었었고 또한 후일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300년 동안 압박 속에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으며 로마가 멸망하였으나 중세의 1000년을 관통하는 최고의 기회를 맞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대사 또한 종교 개혁으로 구교와 신교 간에 심각한 투쟁 그리고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오히려 오늘날의 위대한 나라인 한국,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탄생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근대사의 종교개혁의 시작은 마르틴 루터가 하였으나 종교개혁, 오늘날의 개신교, 흔히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뱅의 그리스도교 강요에 따르면 정치가 배교를 향하면 저항의 의무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복음이 선교사들의 눈물 어린 희생과 또한 이승만 박사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유교를 극복하고 조국 근대화의 위협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국가 지도력이 총체적으로 실종되었고 급기야 종북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국가가 전리품이 된 참담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적 그리스도, 엔티크리스토가 창궐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본 광자는 고대, 보편 역사 그리고 중세, 근대, 종교개혁 및 한국의 복음화를 차례로 5개의 강좌로 나눌 것입니다. 제1강좌로서는 정치와 종교, 다시 말해서 고대사를 포함한 2000년의 역사를 통할한다면 우리는 흔히 두 사람의 제시, 한 분은 지저스 크리스트가 있으시고요. 또 한 분은 줄리어스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시저라, 미국의 이름은 시저라 하죠. 이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분은 종교의 상징이시고 또 한 분은 정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100년 전에 정확하게 100년 전에 탄생했던 줄리어스 시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남긴 엄청난 발자취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유럽을 간다든가 특히 우리 서구 사회에 가게 되면 줄리어스 시저의 얼마나 다시 말해서 카이사르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1강의 1번은 인간은 정치적 혹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년 전에 현대의 창업주이신 정주영 회장님께서 한때 대선에 출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학자로서 학회에 오셔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냐니까 첫 말씀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씨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많이 웃었습니다. 왜냐니까 그분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붙이지 않고 하나 띄워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말 속에서 나오는 이 아우라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아직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이것을 따라 따지고 그 당시 정치적이라는 용어는 바로 사회적 혹은 공동체적인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은 하나의 개인적인 존재로 존재하지만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적 동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계적 동물이다 이런 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만 종교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같이 항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문헌에도 정치와 종교는 보편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바이블 코드라 하여 특히 구약에 따르면은 선지자와 왕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바빌론 제국이라든가 고레스 왕, 키루스 2세라고 하죠. 그리고 요셉, 요한,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들이 바로 정치적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또한 모세와 이후에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12지파로서 나눠서 이 성을 공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학 쪽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스파이가 최초의 스파이가 성경에 나온다, 구약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CIA 사원 중에 하나가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이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아직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우리가 현대 사상가들 흔히 이제 우리가 현대 사상가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되면서 이제 영국을 중심한 현대 사상가들이 계몽주의자들이 나오는데요. 토마스 홉스라든가 존 로크라든가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로운 밀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책을 찾아보면은 바로 우리가 종교에서 출발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동양의 비극,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또한 봅니다. 동양에는 안타깝게도 서양하고 좀 차이점이 하나가 전제증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수천 년도 지금까지 근대가 되기 전까지 동양은 전제증이라고 하는 고정된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증은 이제 군주정하고 좀 다릅니다. 유럽의 군주정하고 다른데요. 그것을 나중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 동양의 비극은 다시 말해서 종교가 일종의 정치와 견제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왕조의 하나의 부속물로 되어 있다. 특히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면은 철학이 유교가 마치 종교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특징 중에 하나가 최근에 옛날에 우리 한국의 축구를 세계 4강으로 올렸던 히딩크 감독의 자서전을 보면은 또 종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니까 히딩크 감독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우리 손흥민처럼 미국에서 좀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사회를 비교합니다. 네덜란드와 미국 비교하는 것들을 보면 종교가 그 당시 얼마나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훨씬 많은 정보가 많고 많이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앞선 게 아닌가 하는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왜냐니까 아까 봤던 이 줄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20세기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파시즘이 바로 이하고 연관되는 거죠. 파시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파스케스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로마의 전통이었던 그 당시
로마의 공화정의 이 오늘날 같으면 명함에 해당되는 시종이 권부라고 해요. 테이핑을 한 이 도끼를 갖고 다닙니다. 그 도끼가 파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따라한 것이라고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줄리어스 2000년 전에 줄리어스 시저를 따라하려고 모방한 것이 바로 파시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시즘은 언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 가면은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라 하여 거의 신급으로 대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의 아버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초대 재무부 장관을 하였고 조지 워싱턴의 수석 부관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미안한데 조지 워싱턴이 아니라 줄리어스 카이사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설명을 했지만은 이 그림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토마스 홉스가 쓴 책의 제목이 리바이어든입니다. 리바이어든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또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책 표지를 보면 왕이 칼과 금과 왕호를 들고 있습니다. 지휘봉이죠.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은 사람의 인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하나의 사람으로 인간의 장기하고 같이 보는 것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등등이 바로 성경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존 로크라든가 이게 토마스 멜드스, 인구론을 쓴 토마스 멜드스 같은 경우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특히 멜드스 같은 경우에는 사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시대를 앞서가지고 오늘날까지 미치는 최고의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면 바로 성경하고 또 종교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는 자유론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자유론은 독일 같은 경우는 밀의 자유론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도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 헌법에 따르면 오늘날의 독일 헌법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 칼 레벤슈타인 같은 막스 베버의 제자입니다. 이 독일계 미국인들이 이 독일의 헌법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 조항이 나오는 거죠. 거기 보면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합헌적인 헌법적 질서에 맞는다면은 그러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한 합헌적인 규율과 도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를 갖는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먼저 전제를 하는 거죠. 규율이라는 게 먼저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임이 아니라 자유로운 방임이 아니라 그 전제 아래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독일 헌법은 민주주의 근간이 자유 질서의 방어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적인 자유 질서를 해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헌법 18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기본권을 남용할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독일은 수도권 전후에 그 당시 독일의 공산당과 그리고 제국주의 사회당으로 하여 파시스트 정당의 후신이거든. 그것을 해체를 시킨 바 있습니다. 해산을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국제 정치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또 한번 재미있는 것입니다. 국제 정치학에서는 인간은 천사와 혹은 신과 동물의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물이라고 하는 건 본능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은 이성적인 의미 그리고 하나의 이 세계 평화라든가 인류 복지 이런 뜻으로 하니까 그런 뜻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신의 세계 쪽으로 가야 되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1차원적 사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3차원, 4차원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최고의 국제 정책에서 최고의 국가 가치,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는 국가 이익이라든가 국가 권력도 있지만은 바로 국격이다. 내셔널 프레스티지라고 그럽니다. 국격이라는 것을 앞에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기들의 국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국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국격은 바로 명예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 명예는 또한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 특히 에피쿠루스 학파를 만든 에피쿠루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 다음 그림에서 플라톤과 에피쿠로스가 나옵니다. 다음에는 나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유럽의 역사 지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만 거기서도 이 나오는 것이 칼 막스는 나옵니다. 칼 막스는 천년의 철학자라고, 근대 철학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플라톤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서양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플라톤이고 그 플라톤은 또한 국가는 도덕의 구현체라고 이상주의의 하나의 대부였습니다. 또 제자 아리스토텔레는 현실주의의 대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스승과 제자 사이가 다른 관점을 가면서 철학을 구현을 했고, 또한 오늘 많이 이야기하는 행복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용어를 인류에게 제시했던,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던 위대한 철학자가 플라톤입니다. 그런데 그 플라톤은 그럼 옛날 2500년의 인물인가? 아니죠. 끊임없는 서양 사회의 모든 책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앞으로 영원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에피쿠로스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한 동시에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종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을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앞에도 발표드렸다시피 동양과 서양을 우리가 비교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양은 이 명백하게 이야기한다면 전제적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정이었고 그 농업적 관료국가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을 대표하는 인물이 진시황이라고 하는 인물이었고 또한 서양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줄리어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이제 공화정 말기에 태어나가지고 공화정을 정리하고 황제적으로 넘긴 친구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이 날 겁니다만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기에 따르면 황제를 카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셰비키 혁명 전에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짜르라든가 카이즈라는 이름 자체 줄리어스 카이사르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 2500년 전에 이미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재밌게도 해부학자, 오늘 말하면 의사죠.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저술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책에는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서요. 동양인은 빌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지 않고 또한 비자주적이다. 자주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기후와 아열대 기후라고 하는 기후와 그리고 정치 제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2500년 전에 이미 비교 사회학자의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양을 상징할 때 그리스를 서양의 출발로 보는데 그 그리스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전략이 또한 서양 그 당시 전략의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로 갔다는 것은 바로 그 당시 자기 부친 필리포스가 아들한테 아이비리그 대학을 하나 준 것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명한 포이니 전쟁을 이끌었던 한니발 같은 경우 한니발이 알렉산더를 공부를 하죠. 그래서 완전히 통달을 해가지고 로마를 공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들지만 가장 위대한 인물 역시 가이사르다, 시저라는 거 하는 겁니다. 시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웅의 가장 조건인 영웅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웅은 가장 용감해야 된다. 또 하나는 가장 관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진시황과 전에 달랐습니다.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구축하고 분수갱료로서 학문을 탄압했는 데 비해서 이 사람은 국립도서관을 설립을 했고요. 또한 로마 성벽을 철거하고 도로를 정비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 간의 관계, 무역을 정대시키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관용, 그리고 이분이 암살당한 것도 직접적으로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자기는 암살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갱원을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갱원이 한 20명의 건장한 장교들로 구성된 갱원을 해체함으로써 이제 암살을 당하는 직간접적인 예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서양은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아까 봤던 그리스 로마의 전통입니다.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헬레니즘은 서양 사회를 이해하는 기본 축일 뿐 아니라 법학이라든가 모든 시스템 그리고 철학, 과학, 심지어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근대 이전에는 과학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아 그리고 법 같은 경우도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내추럴 로라고 하는 천부 인권설 같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유대의 전통은 바로 신앙,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법, 그것은 바로 독일말로 계제절 해가지고 실정법적인 법이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을 이해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서양을 이해하려면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특히 헤브라이즘은 종교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역시 서양을 반쪽밖에 이해를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그림에 따르면은 히포크라테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서양학의 아버지이고 또한 아까 비교 사회학자이기도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는 3개 대륙이죠.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유럽의 그리스와 또한 이집트를 정벌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근동 나아가서 아시아까지 왔지 않습니까? 인도까지, 파키스탄까지 오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게 바로 3개 대륙을 정복한 것이 나중에 줄리우스 시즈도 3개 대륙을 정벌하게 되는 것도 그런 하나의 모델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또 줄리우스 카이사르를 비교를 했었는데 두 사람을 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100년 전에 태어났던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유럽 황제의 모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날 그 달력이라든가 철도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모든 지금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서양의 우리가 오늘말로 하면은 사회의 지위에 맞는 의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하나의 전범이기도 하고 또한 서양 교육의 하나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세뿐 아니라 근대에도 보면 중세 근대에 보면 많은 군주들이 막 여기 보면 루이 14세, 엘리자베스 여왕 막 이런 분들이 나폴레옹을 이제 줄리우스 시저를 카이사르를 그렇게 초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보면은
8,000권의 책을 독파하고 진중에서도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카이사르 전쟁에 가면서도 책을 지참을 했을 뿐 아니라 불후의 최고의 고전인 갈리아 전쟁기를 직접 쓴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쓰고 불과 5년 동안에 황제정의 틀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을 서양 사회를 대표, 서양 정치를 대표하고 또한 하나의 군주를 대표할 뿐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 서양 사회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했던 무솔리니와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아바타적 행태를 보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제 진시황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하나의 전제적인 모델이었고 분서갱유를 해가지고 학문을 탄압하고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막에서 오신 성자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의 핵심자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이노베이터 혹은 이노베이션 캐리어라는 말을 씁니다. 조셉 쉼페터가 쓴 용어가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흔히 이제 핵심,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그런 변화를 가져온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분은 구약의 세계를 이제 신약으로 그리고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 세계의 종교로 유럽의 종교로 로마의 종교로 그리고 나중에 세계 종교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재밌는 책이 하나가 로리 베스 존스가 쓴 위대한 팀빌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갱년학적으로 특히 신약을 갱년학적으로 재구성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갱년자 입장 위대한 팀빌더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분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제 될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다음에 종교 개혁에 와서 또 새롭게 그것이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담을 한다면은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모르는 이름은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바로 종교에서 출발했다, 기독교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내용에 보면은 기독교적 회의주의가 나타난 네덜란드에서 그 당시 이제 많이 떠온 것이 나쁜 신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살더라.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고민을 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이론이죠. 그리고 노동 분업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가 경제학적 용어로서는 보이지 않는 손은 수많은 기업들을 의미합니다만은 종교적으로는 예정 조화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도 원래는 이분은 철학가 교수입니다. 국민 경제가 그 당시 만들어지지 그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가 교수님이셨고 이분이 종교적인 쪽으로 이것을 국부론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은 독일 태제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독일의 태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에 두 사람이 크게 대표적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베르너 존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자본주의는 유대인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는 막스 베버 사회학자죠. 이분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으로 바로 자본주의 정신은 프로테스탄트 윤리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 청교도적인 바로 윤리에서 온다고 그것을 결론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독일의 태제라고 그러고 우리가 막스 베버를 위대한 사회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학도 결국 종교에서 가져와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들린다면 필립 코틀러 교수라고 하는 오늘날 최고의 마케팅의 구루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국가 경영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거기에 국가의 기능이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및 수호자의 기능입니다. 국방 외교라든가
법 제도적 기능 지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정자로서의 기능, 그리고 이것은 사회 경제 활동에 대한 기준 및 원칙을 규제를 확립하는 겁니다. 또한 중재자 및 분배자라고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이런 등의 역할을 해야 되고, 조직자의 역할을 합니다. 사회의 주요 기구 및 단체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부의 창출자입니다.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국가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 역할을 종교가 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아까 봤던 누구였습니까? 개신교, 특히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바로 이게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날은 지식의 사회라고 그럽니까? 지식의 사회입니다. 그 지식은 크게 4가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1차원적 지식, 2차원적 지식. 1차원적 지식은 하위 지식을 하여 엔티 인텔렉추얼이라고 해요. 혹은 커먼 센스,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2차원적 지식이 과학, 혁명의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19세기 혁명이 일어나고 오늘날 대학에서 수많은 학과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2차원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차원적 지식이 있는데 이것은 인문학적, 혹시 역사, 철학, 문학을 중심하는 그런 인문학적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차원 지식이 종교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어떤 게 있느냐. 우리 21세기 특히 민주화가 되면서 1차원 지식, 하위 지식이 창궐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던 미래학의 대부였던 엘빈 토플러 교수님께서 압솔리지란 말을 써요. 압솔리지. 그러니까 하위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무용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의 압솔리트, 뭐 캐캐묵은 낡은 쓸모없는 이런 형용사와 난리지가 합성해서 압솔리지란 말을 씁니다. 이게 바로 1차원적 지식, 하위 지식이죠. 이것이 창궐한다는 겁니다. 바로 한국이 압솔리지의 공화국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날 보십시오. TV라든가 뭐 오락밖에 없습니다. 무슨 교양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TV를 본다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TV를 지긋지긋하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지금 책을 거의 읽지 않는, 가장 읽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술은 우리 국민술이라고 하는 소주 같은 경우는 1년에 50여 병이 판매되고 된답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5천만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1인당 100병을 지금 1년에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마시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어떤 사람은 막 200병, 300병을 마시겠죠. 그런데 비해서 책을 이제 읽거나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통계에 따르면 동남아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문제가 바로 하위 지식이 지금 한국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화의 마지막 단계가 되면은 우리 포퓰리즘도 있겠지만 그 바로 밑에 지식적으로 본다면 하위 지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종교적으로도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이것을 포커스를 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아까 봤던 5가지 국가의 기능을 설명했던 필립 코틀러 교수는 국가의 이상적인 목표는 정치는 민주화돼야 되고 경제는 강력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사회는 건전해야 된다. 마약이라든가 범죄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마약과 범죄로부터, 약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데,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독서가 최고. 그리고 또한 지식이 아까 했던 압솔리지가 아니고 지혜를 가져오는 3차원적 지식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료를 보면은 1989년, 91년 그러니까 탈냉전 되면서 전 세계가 선진국들은 독서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반대 방향을 가는 것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아까 봤던 이제 그런 국부론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국부론 같은 경우나 특히 국부론도 여기 보이지 않는 손 노동분업뿐 아니라 그 당시 국부론이 쇠질이 된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허무주의. 다시 말해서 착한 신자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쁜 신자가 오히려 더 많이 사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 그 네덜란드 의사 베르나르트 더 만데빌레라는 사람이 풍자시를 썼다고 하죠. 그 풍자시가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이야기가 꿀벌의 신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본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가 노동 분업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막스 베버의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막스 베버는 흔히 이제 우리가 독일 제국주의의 기간하고 일치된다고 그럽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50년 뒤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나는데 그것을 관통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프로테스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설명하면은 바로 이 종교개혁자 칼뱅의 교훈에 대해서 칼뱅 주의는 바로 노동을 예배로 여겼다. 그리고 신에 대해서 부유하게 돼야 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부유해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이 바로 칼뱅의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설명하는 것은 디트리 슈바니츠라고 해요. 20년 전에 돌아가신 독일의 영문학자이자 또한 비교 사학자이기도 한 비교 문화사이기도 합니다. 그 디트리 슈바니츠라고 하는 분의 책입니다. 우리나라 책으로는 교양이라고 빌둥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빌둥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성경을 해부할 뿐 아니라 성경을 재해석하고 특히 여기에서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토플러가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압솔루티의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에 보면은 부제목이 빌둥이 책의 부제목을 읽어보면은 이게 알레스 바스만 비센무스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뭐냐? 인간이라고 하면 만이라고 하면 인간이거든요. 사람이 비센이라고 하는 건 안다는 뜻이겠죠. 그 안다는 뜻입니다. 무스라고 하면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것, 교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양은 소통과 신앙의 기본이라고 자기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양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없는 것과 같은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압솔루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의 1차원적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는 그것은 바로 방종하는 사회고 그것은 미래가 없는 사회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 이분은 또한 재미있는 것은 이분은 원래 종교 집단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이가 돼 가지고 김나지움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나지움 선생님이 말씀을 하는 중에 뒤늦게라도 학교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나지움에서 정식 공부를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 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함부르크 대학의 영문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통달해서 아까 빌둥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여기에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부터 세계사를 자기식으로 재해석하면서 세계사를 쓰고 성경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가장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봤던 압솔리지, 다시 말해서 무용지식, 쓰레기 지식의 공화국이라는 것을 벗어나도록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에 이제 이게 엘빈 토플러의 미래 쇼크라는 책을 쓰고 또한 이게 부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 이제 압솔리지 문제를 지적하는 엘빈 토플러의 책을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설명하고 있죠. 압솔리지라고 하는 것은 정보사회 및 민주화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최악의 적으로 봐야 된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정보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1차원적 지식, 다시 말해서 무용지식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 또한 필립 코틀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치와 종교에 대한 관점을 본다면 국가론이라고 하는 국가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개념들이 있죠. 우리가 도덕 철학자들이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할 당시를 보면은 목적론적 도덕하고 정치를 같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의 구현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그래서 이제 목적론적 국가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선을 실행하는 것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자유주의 국가론이 또 나오기 전에 전체주의 국가론이 나타납니다. 그 전체주의 국가는 하나의 모델이 바로 토마스 홉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아주 재미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팔삭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좀 방황스럽고 좀 황당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르마다, 당시 스페인의 그 아르마다가 영국을 공개한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놀라서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팔삭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찰스 1세가 죽었을 때 찰스 2세를 망명을 하고 프랑스에서 찰스 2세를 가르쳤던 가정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분은 이제 그걸 봤죠. 그 당시 이제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하는데요. 그 처형은 바로 프랑스 대혁명으로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하는 120년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것을 보면서 그럼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 국가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시원사회라고 하는 자연 상태라고 하는 인간이 국가를 만들기 전에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전에 상태를 상징을 하면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에 따르면은 그 사회 계약에서 국가가 출발되었지만은 자연 상태는 최악의 상태였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라 안전을 보장 못하는 사회였다. 그래서 만해에 대한 만해 투쟁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권력은 결국 뭐냐? 권력은 주권자에게 위임을 해야 된다. 절대적 권력을 위임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것을 잘못 오용한 사람은 파시즘이라든가 스탈린 체제로 갈 수가 있는 기본을 두었고 18세기 독일 극우주의, 계몽주의로 또한 갔습니다. 반대로 영국 쪽에서는 자유주의 국가로 인하여 존 로크가 중심이 되었고 아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미엘, 장자크 루소,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입니다. 접근이 다릅니다. 존 로크에 따르면은 사회의 계약은 국가의 출발이 맞다. 그건 토마스 홉스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연 상태는 안정적이다. 반면에 아까 토마스 홉스는 불안정하고 안전을 보장 못하는 데 비해서 안정적이다. 그리고 자유를 파괴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된다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존 로크는 또한 개인적으로도 존 로크는 윌리엄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네덜란드로 망명을 갔다가 다시 이제 샵스베리 백작하고 망명을 같이 갔다가 윌리엄하고 같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독일의 영국의 입헌 군주제, 의회 민주주의를 이제 따라가는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비교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이제 마르크스, 칼 막스라고 하는 독일계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국가는 계급 혁명의 대상이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와닿는 겁니다. 지금 이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이 용어가, 이 말이 지금 적용되는 것이 남미 제국. 그리고 남미 제국은 빠른 경우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1958년도에 민주화됐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 많은 나라들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민주화되고 혼란과 경기 침체, 불황을 계속했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심한 것이 베네수엘라죠. 이번에 보시다시피 석유가 가장 많은 지하자원을 갖고 있는데
석유를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지금 바로 베네수엘라가 되었죠. 수백만 명이 탈출을 하고 우리가 30년 전에는 남미의 선진국, 남미의 가장 우등국이라 했던 베네수엘라가 오늘날 차베스와 마두로를 통해서 완전히 절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바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그리고 차베스는 아예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차베스는 김정은을 참배를 하고 또한 이 공산주의를 갖다가 선호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반 그 자유 세계와 달리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변형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역사적 현실주의를 하여 우리가 흔히 정복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징기스칸의 세계정복, 알렉산더 카이사르, 나폴레옹 같은, 그리고 칼 폰 크라우저비츠라고 하는 전쟁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인물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장자크 루소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학예론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사회 계약론 그리고 문명 비판가입니다. 1949년 10월입니다. 1949년이니까 프랑스 혁명이 1789년입니다. 1789년. 정확하게 40년 전입니다. 그해 10월 달에 디드로, 그 당시 감옥에 가 있는 디드로라고 하는 백과 전설을 편집한 자입니다. 이 사람을 메네를 갑니다. 메네를 가다가 너무 더워가요. 그날 그때가 올해처럼 유난히 더웠답니다. 그래서 가다가 너무 더워서 이제 그늘에 좀 쉬면서 가는 길에 쉬면서 이제 샀던 신문을 그때 꺼내 들었는데 그 신문에 디종 아카데미의 현상 공모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제목이 바로 문명의 발전이 풍속이라든가 예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논문. 그걸 보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엉엉 울고 한참 제목만 보고 울고, 그리고 한참 울다가 이제 진정해서 디도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종 아카데미 이야기하니까 디도로가 당신이 써야 된다, 당신이 쓰도록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명한 세계 최고의 문명 비평가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명의 발전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부패시키고 불안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유를 박탈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문제가 한국이 지금 옛날 우리가 40년 전, 5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집도 커지고 잘 살고 지금 문명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를 부패시키고 도덕적으로 부패시키고 불행하게 하고 자유를 박탈했단 말이 우리가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장자크 루소, 프랑스, 그리고 이런 프랑스의 앞선 세대, 무려 200년, 300년 앞선 세대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가슴에 와닿는, 우리 사회에 와닿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칼 폰 크라우저비츠라고 하는 프로이센의 독일이죠. 독일의 유명한 전략가입니다. 전쟁론이라는 책을 쓰고, 이 사람의 책은 세계 3대 전략론이라고 하고, 외국 같은 경우에 기업인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고, 또한 전쟁은 훈련과 교육과 또한 빈수가 있다고, 그것의 결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전쟁도 바로 권력이고 또한 정치고, 그리고 또한 어떤 면은 정치와 교육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피소드를 몇 개를 넣겠습니다. 아까 봤던 제가 다시 보여드린 유럽의 역사 지도입니다. 역사 지도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1983년도에 특집으로 만든 지도입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역사 지도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저가 큰 인물로 출발하죠. 시저와 페리클레스가 좀 작게 나옵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주의 아버지고, 또 그 옆에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죠. 이 신전을 자기 돈으로 만들었던 친구죠.
그래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를 보시면 중간중에 또한 샤를마뉴, 우리가 칼 대제라고, 독일어는 칼 대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쪽에는 이쪽은 이제 카를루소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그 유명한 테니스 선수 카를루소 알카라즈라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그러니까 줄리어스, 그리고 이 카를루스 이런 이름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역사 지도에 보면, 그리고 또 이게 칼 막스가 나옵니다. 칼 막스가 자본론을 쓰고 천년의 철학자다. 근데 여기에는 플라톤이 나오지 않지만 플라톤이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 인류가 난 최고의 철학자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뒤에는 이제 스탈린이라든가 그 이제 처칠, 그리고 히틀러 같은 인물이 나오죠. 이들이 바로 2000년 전에 카이사르 시저를 모방하려고 하는 아바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사 지도에서 또 한편으로 보면 동시에 똑같은 거로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것을 나중에 다음에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암흑시대는 서양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동양에서 보면 전혀 암흑시대가 아닌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는 그런 것도 할 것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흔히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이 난 그리스 철학사를 쓴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역사를 통찰할 때 왜 서양이 이겼느냐, 서양의 우위 코드는 무엇이냐 하니까 전혀 상이한 요소의 결합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양은 전혀 다른 요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치와 종교를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동양은 그 정치와 종교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복속된 데 비해서 이것이 아주 균등하게 가면서 평행선을 갖던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00년 전에 시저 카이사르의 책을 보면은 많은 경우 이제 자기가 정복하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항상 이게 종교 사제가 있습니다. 종교를 쪽을 맡는 전문 집단이 유럽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첫 강좌는 보편사다 보니까 좀 시대적으로 혹은 이렇게 아주 2000년의 시대를 또 아우르고 동서양을 아우르고 하면서 좀 산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에 이제 가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1강은 통사라고 그랬습니다. 2000년 역사를 전부 다 통할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중세시대라든가 또 근대사회 종교개혁 그런 식으로 가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 첫 강좌는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